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에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와 단둘이서 지내는 지금이 돼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보통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전까지 너무 힘들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는 아이와 둘뿐인 우리 가정이 너무 좋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물론 제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밑도 끝도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전의 가정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아이에게도 더 낫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신다면 아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 전까지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철없고 어렸던 시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고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 기대하며 결혼을 했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아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가부장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 남편이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제가 집안일 하는 사람인 줄만 알던 남편은 제게 며느리로서의 아내로서의 도리만 바라며 저를 고생시켰고 심지어 술에 취하면 가끔씩 자기 분을 못 이겨 폭력까지 쓰곤 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런 일을 겪고도 남편을 용서해줬어요. 술에서 깬 남편은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싹싹 빌었고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믿어줬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종종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저는 또다시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려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긴 뒤에는 이제 아빠가 됐으니 정신 차릴 거라고 기대하며 더욱더 참고 견뎠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아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런 아빠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아빠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아빠가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이혼녀가 된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홀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빡빡한 삶에 쫓겨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걸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모의 공백을 완전히 메꿀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거워하는 것을 보신 친정 부모님은 더 늦기 전에 제가 재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와 정훈이 둘이서 지내는 것보다는 더 늦기 전에 새 가정을 꾸리는 게 저희 모자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한번 실패한 결혼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게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에도 다 거절하며 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살았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새로 옮긴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싶었던 저는 시간상 더 여유가 있는 직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회사는 미국 교포 출신의 사장님이 운영하던 회사로 다른 곳보단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식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장님은 직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고 직원들과 허물 없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였죠. 특히 직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장님이라 그런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제게도 유독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선희 씨, 다른 걱정은 없어요? 혹시라도 아이 문제로 걱정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요. 싱글맘 혼자 아이 케어 쉽지 않은 거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걸요. 이 회사로 오고 나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늘었고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늘 감사드려요, 사장님. 덕분에 아이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도움도 얻고 배려도 많이 받았던 저는 사장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직장 상사에 대한 감사함이었을 뿐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 있던 저는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놀란 마음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아이가 다쳤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던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지나가는 택시도 없었고 차가 잡히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셔서는 저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 얼른 타요. 택시 지금 없어요.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태워줄게요. 어서요. 민폐를 끼쳤다 싶어 죄송했지만 당시에는 아이 걱정이 우선이라 염치 없이 사장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병원까지 무사히 도착한 저는 정훈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의 상태에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너무 놀랐던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있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한참 전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던 사장님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선희 씨 차도 없이 왔잖아요. 아이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내가 데려다 주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나 안 바쁘고 직원들 돕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줘야 안심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날 이후 아들 일로 경황 없던 저를 끝까지 도와주신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저는 보답을 하려고 따로 식사 대접을 하게 됐고 가볍게 술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에게 불우한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늘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밝은 모습이라 걱정 하나 없이 자랐을 것만 같았던 사장님께서 사실은 미국 내 한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었던 고아였다는 걸 알게 됐죠. 친부모 얼굴도 모르고 머나먼 미국까지 입양을 갔던 사장님은 한인 가정에 입양되며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었지만 자라면서 양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되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 어렸을 적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외롭게 지내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집을 떠나며 그 후로 혼자 삶을 개척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 어릴 적이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고아의 입양에 여러 번 버림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성공했죠. 근데 돈은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저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니 그래서 이젠 행복한 가족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행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렇게 사장님은 혼자 자수성가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잘 되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희 씨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건, 더 챙겨주고 싶은 건 나도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혼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내 아이도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선희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또 선희 씨 더 도와주고 싶었고요.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이혼을 하며 아이와도 헤어져야 했던 사장님은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제게 신경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보며 미국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장님 아들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 또한 사장님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이 미국의 여유로운 가정에서 걱정 없이 자란 줄만 알았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연민이 들고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다 저와 같은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게 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비슷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는 그 후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어느새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자연히 끌렸던 건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류를 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며 잘 지냈고 남자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에게도 참 잘해줬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정훈이는 자신에게 다정한 남자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전 남편과 달리 저와 제 아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남자친구를 좋게 보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에릭이랑 재혼 생각 없니? 정훈이랑 벌써부터 허물없이 지내고 친자식처럼 챙기는 걸 보면 아빠 노릇도 잘할 것 같은데. 정훈이도 무척 따르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게 왜 그냥 합치지 그래? 재혼은 무슨. 나는 재혼 생각 없다니까 그래. 그리고 아마 에릭도 그럴 거야. 그 사람이나 나나 크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 생각이 들겠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걸로 만족해. 워낙 저와 아들에게 잘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내심 결혼을 기대하며 저를 떠보셨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재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입장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의 만남이 길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선이,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나 자신 있어. 선이에게 좋은 남편, 정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응?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말해주니 기쁘고 행복했지만 처음엔 그 말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엔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제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눈앞에서 듣게 되니 이번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오랫동안 외롭고 힘들었을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 저를 외롭지 않게 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용기를 내서 재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행복한 삶을 보내게 해줬어요. 저에게도 우리 정훈이에게도 정말 좋은 남편, 아빠가 돼줬죠. 왜 그 외국 영화 보면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몇몇의 모습들도 있긴 했죠. 우선 연애할 때는 제가 정훈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삶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출장이 잦더라고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 정도 사업차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재혼이었고 정훈이도 남편을 무척이나 따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아쉬웠어요. 또 짐 싸? 지난달에도 출장 갔다 왔잖아. 근데 또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당신에게도 우리 정훈이에게도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 너무 자주 집을 비워서 미안해. 대신에 돌아와서는 우리 선이와 정훈이한테 모든 시간 사용할게. 그러니까 이해해줘.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또 가는 건가 싶어서. 그럼 이번엔 며칠 동안 갔다 와? 그렇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 외에는 저와 정훈이에게 잘하기도 했고 남편 말처럼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또 자기 사업에 열정적인 남편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잦은 출장에도 불만 없이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은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딱히 숨기는 게 없고 이전 전부인과 친자식 일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저와 정훈이 몰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키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업무 전화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너무 길어져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이 전화하는 곳으로 갔더니 저를 보곤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업무 통화 중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왔다고 놀랄 일은 없을 텐데 그럼 무슨 전화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곤 통화 내용을 엿들었죠. 처음엔 영어로 대화를 하길래 제가 잘못 짚었다고 생각했어요. 업무에 관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말로 통화하는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업무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리암, 지금부터 한국말로 아빠한테 방금 했던 이야기 전부 설명해봐. 아니, 뭐가 어려워.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서. 아니, 부끄러워하면 늘지 못해. 그리고 아빠 앞인데 뭐가 어때? 남편이 통화를 하는 상대가 친아들이라는 걸 확인했던 저는 방 안쪽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그곳엔 미국에 있는 아들과 화상통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숨어서 아들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까지 저와 정훈이의 행복을 생각하느라 남편과 남편 친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마친 남편과 이 일에 대해 사과하고 얘기하고자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이 아들과 통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방 안으로 돌아와 저를 보고 놀라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직 안 잤어?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내가 당신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 당신이 나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다 내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길래 누구랑 통화하나 궁금해서 방금 따라가 봤어. 그렇다고 여자 관계 같은 걸 의심한 건 아니야. 정말 누군가 싶어서 따라간 거지. 그러다 당신 아들과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어. 미안. 그랬구나. 당신이 미안할 일 아니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야 했었는데 혹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몰래 받았던 거지.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도 같은 입장인데 내가 당신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어. 이제부턴 내가 신경 쓰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편하게 통화해. 나랑 정훈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훈이한테는 알아듣게 설명할게. 또 기회가 된다면 나랑 정훈이한테도 리암 소개해주고 한국으로도 놀러 오라고 해. 당신이 우리 정훈이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나도 당신 아들 리암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선이,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같이 마음 넓은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했어. 당신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한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자. 이번 결혼은 분명 이전에 실패했던 결혼과는 다를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남편과 잘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번 결혼도 잘못된 결혼이었죠. 어느 주말 정훈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전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하던 정훈이는 오후가 되자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급히 아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 남편은 또다시 사업차 긴 출장을 간 상황이라 도움을 줄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출장이 잦은 남편이 아이가 아플 때마저 곁에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 의료진이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남편 원망을 너무 하고 있어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비벼도 제 남편이 병원 응급실 내 진료실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것도 웬 아이와 함께 말이죠. 내 새끼 많이 아팠지? 근데 아주 잘했어. 많이 겁나고 아팠을 텐데 우리 리암 굉장히 잘 참았어. 이제 빨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우리 기다리겠다.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왔거든? 그 리암이 괜찮아. 상처도 깊지 않고 드레싱도 받았어. 그니까 걱정 마. 맞아. 나도 리암이 다쳤을 땐 진짜 놀랐어. 이제 곧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쉬고 있어. 혹시 갈 때 필요한 거 없어? 그래 알겠어. 내가 빨리 가서 놀란 마음 진정할 수 있게 꽉 안아줄게. 남편 옆에 있는 아이는 전부인 사이에 낳았다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확신이 없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확실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동남아로 사업차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서울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의 친자식까지 서울에 있다는 게, 그것도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게 당황스럽고 더 놀라웠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상상했던 상황은 남편이 한국으로 아이를 초대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려고 추억을 쌓으려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거라면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도 이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아이 보호자였던 전부인과 함께 있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을 보면 말이죠. 아무리 아이 때문에 만났다고 해도, 아이가 다쳐 전부인이 놀랐다고 해도 감정이 없는 사이라면 안아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굳이 꽉이라는 단어까지 써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전부인 사이의 감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남편을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옆에 아픈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남편을 보내줄 수는 없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나오도록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되묻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은 후 저는 다시 아픈 아이에게 집중해야 했어요. 다행히 아들의 증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급성 편도선염이었는데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가벼운 치료를 받게 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액을 맞으며 응급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게 됐죠. 의료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식 일로 놀란 부모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진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 앞에서 보게 된 남편과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었는데 좀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을 찍은 휴대폰으로 손이 갔죠. 휴대폰 속에 두 사람이 찍혀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해봤어요. 제 남편이 맞는지, 전부인 사이에 낳은 아이가 맞는지 사진을 확대하고 확대해 몇 번이고 확인했죠. 아니길 바랬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길 말이죠. 그런데 몇 번을 봐도 제 남편이 확실했고 남편의 친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출장 간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남편이 어디서부터 어떤 일까지 제게 거짓말을 했을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회복된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재워놓고 집안 곳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죠. 집안 어딘가에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제외한 온 집안을 뒤졌고 그 결과 남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전 부인과 연락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부인과 연락은 할 수 있었어요.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 보면 아이 관련된 고민이나 상황을 공유하느라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저 역시 자식이 있는 상황에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전 부인이 나눈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어요. 대화 곳곳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 아직 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이 보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사진 파일 꽉 들어찬 폴더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 모두 전 부인과 친자식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굉장히 많았죠. 처음엔 남편이 전 부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입고 있는 옷이나 스타일이나 전부 최근 같아 보였죠. 결정적으로 사진들 파일 이름이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휴대폰 달력을 꺼내 그 날짜들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제게 사업차 출장을 간다고 한 날짜와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업 출장을 갔던 게 아니라 전 부인과 아이를 만나러 집을 나갔던 거죠. 언제부터 다시 전 부인과 연락을 하고 그 관계가 회복됐는지 노트북에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남편이 전 부인과 다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이혼의 상처로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결혼이었는데 지금의 남편은 절대 저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한 결혼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습게도 이러한 배신에도 익숙해지는 건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기보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에서 전 부인과 다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찾게 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친자식과 전 부인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됐던 거죠. 남편이 전 부인과 친자식을 한국으로 초대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노트북 스케줄표에 떡하니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미국 가족들 한국으로 초대, 그리고 관광이라고 말이죠. 더 이상 남편에게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합의 이혼을 요구하면 되겠지만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그렇게 했는지 말이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부인과 합칠 생각이었다면 왜 저와 결혼해 저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게 됐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맞춰 정훈이는 친정집에 맡기게 됐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가 오가진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제 앞에 출장을 갔다 온 척하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근데 왜 문 앞에 그러고 있어? 내가 들어올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설마 우리가 떨어진 동안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짜 나 보고 싶었구나? 나도 그랬어. 당신과 우리 정훈이 진짜 보고 싶었다고. 알았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날 안아주겠다고?
조금 전까지도 다른 여자 안았던 그 몸으로 날 안겠다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놈한테 안기게? 좋았니? 나 속이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만나고 싶은 대로 그 여자 만나고 다니니까 좋았어? 왜 그래? 나 출장 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화내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화를 내야지. 무슨 일 때문인데? 출장? 네가 출장을 다녀왔다고? 그래, 그럼 비행기표 좀 보자. 여권 내놔봐. 해외 출장 갔으면 출입국 여권 찍었을 거 아니야. 왜? 못 보여주겠지? 출장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당신 내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로 발뺌할 생각이야? 당신 이번에 한국에 있었잖아. 출장 나간 적 없잖아. 당신 전부인 그리고 아들 불러서 한국 관광했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출장을 안 가다니. 그리고 지금 내 엑스와이프 얘기는 왜 나와? 뭘 보고 그런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당신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 있다던 당신 아들 아니야?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억지 부릴 거라고 생각해? 나 당신 노트북에서도 다 찾아냈어. 그동안 당신이 나와 결혼 후에 뭔 짓 하고 다녔는지 다 확인했다고. 왜? 그래도 할 변명이 남아있어? 내가 이 사진들까지 보여줘야 사실대로 말할 거야? 그럼 해봐. 여기 1000장 넘게 있는 사진들 보면서 하나하나 변명해보라고. 제가 증거도 없이 의심만 가지고 자신을 추궁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남편은 제 물음에도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인쇄했던 그 증거 사진들을 남편 얼굴에다가 던졌죠. 그제야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챈 모습이었어요. 흩어진 사진을 보곤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전부인과의 만남을 인정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안. 나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당신이 이렇게 알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미안해. 다 인정할게. 당신이 말한 것들 다 맞아. 나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것도 당신한테, 정훈이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미국에 가서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엔 한국으로 초대해서 관광도 시켰고. 미안해 정말.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는 하지 마. 그딴 말 듣자고 여기서 당신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금방 그 여자랑 다시 만날 거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당신 나한테 전에 했던 이혼으로 상처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정훈이도 상처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결혼하자고 말을 꺼내지 말아야지. 사람을 공중에 붕 띄웠다가 이렇게 맨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떡해? 우리 보고 뭘 얼마나 힘들어하라고, 얼만큼 감당하라고 이런 짓을 해? 선희, 나 당신 아직 사랑해. 그 여자 만난다고 당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화만 내지 말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게. 뭐? 더 이상 뭘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 만나면서 날 사랑한다는 말은 뭔데? 또 변명하려고? 당신 아들 때문에 그 여자와는 어쩔 수 없이 만난다는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내가 사진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그 여자와 나누는 대화도 다 확인했어.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등등 그 구역질 나는 내용들 다 확인했다고. 그냥 왜 그랬는지 말해. 그동안 우리 정훈이에게 해줬던 행동들 모두 거짓된 행동들이었어? 나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나랑 결혼까지 했으면 장난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아니 말했잖아. 선이 당신 사랑한다고. 나 정훈이도 내 자식으로서 사랑해. 당신도 정훈이도 전부 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 아들도 사랑하고. 우리 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게 내 진심이야.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그 사람들 중에 선택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내 선택은 두 가족 모두야. 이제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줘. 당신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선이 당신한테도 말했지만 나 정말 힘든 어린 시절 보냈어. 내 아빠, 엄마는 날 버렸고 입양된 부모들에게도 결국엔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였지. 그리고 난 그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이었어.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런 사람. 그때 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외로웠는지 알아? 그래서 나 그때부터 꿈을 가졌고 다짐했었어. 많은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가족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절대 외롭지 않겠다고. 나 같은 외로운 사람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다 만나게 됐어. 내 첫 와이프 미니를. 미니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와 비슷하게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을 때 더 잘 이해했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었지.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선이 당신에게 거짓말했지만 우린 계속 행복했었어. 그러다 내가 사업하게 돼서 여기 한국으로 오게 됐지. 그러니까 난 애초에 이혼하지 않았어. 당신을 만났을 때도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도. 뭐? 이혼한 적이 없다고? 그럼 나한테 사기친 거야? 나랑 정훈이는 타국에서 외로운 당신 달래는 그런 장난감 같은 존재들인 거야?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다짐했었다고. 당신 그리고 정훈이 사랑한다고. 나 많은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그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나 자신 있어. 선이 당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랑 지내는 동안 느끼고 직접 봐서 알고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정훈이한테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달라지는 건 없어. 앞으로도 같을 거야. 지금처럼 좋은 남편, 아빠로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과 정훈이에게도 더 좋을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더 발전된 가족의 형태라고. 미니는 당신에게 좋은 동생 또는 친구가 되어줄 거고, 리아미는 정훈이에게 좋은 형이 되어줄 거야. 나와 당신이 곁에 붙어있지 않더라도 정훈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러다 더 많은 가족이 생기면 우린 더 행복해지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완벽한 가정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물론 알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 좋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확신해. 그러니까 화는 이제 그만 내고 우리 대화로 풀어가자. 선이, 응?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곤 쓰러질 뻔했습니다. 기가 막힌 걸 넘어서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나 하는 소리였어요. 나와 내 아이에게, 그 여자와 그 아이에게도 좋은 남편과 아빠가 돼주겠다면서 다 같이 가족이 되자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만 들어보면 두 가정만으로 멈출 것 같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이해해줄 사람만 있다면 아내를 셋내시고 더 만들 것처럼 보였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저와 정훈이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친놈. 야, 난 네가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걸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너 미친 거야. 아주 단단히 미친 거라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땐데 아내를 둘셋 둔다고 해? 그 여자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 네가 이런 미친놈인 걸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됐고, 너 같은 정신병자랑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랑 정훈이 곁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런 이상한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이혼해줘. 난 정상적인 사람과 부부 단둘이서 사는 삶을 바라니까. 나한테 당신의 미친 생각 강요하지 말라고. 알겠어? 선이야, 내가 말했잖아. 천천히 생각해봐야 한다니까. 당연히 처음엔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어. 기존의 고정관념과 충돌하는 거니까. 근데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면 이상할 것 없는 문화고 생활 방식이야. 예전엔 어느 나라에서든 그렇게 했다고. 한국도 그런 문화 있었잖아. 아직 몇몇 나라에는 이 문화가 남아있고. 미니, 아직 내 생각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날 온전히 이해해준 다음 미니를 같이 설득해줘야 한다고. 너도 외로운 사람이잖아.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자. 내가 말한 가족의 모습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응? 미친놈. 나와. 당장 비키라고. 네 헛소리 더는 못 들어주겠고 무조건 내가 보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 다음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고 나랑 정훈이에게 접근할 생각하지 말라고. 미친놈에게 단단히 걸렸다 싶었던 저는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한 저였어요. 이혼 소송 관련으로 의뢰를 했던 변호사님께서 말하길 외국인과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소인인 배우자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인간과 법적 부부인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 정훈이는 그 사람의 자식으로 자라야 하는 거였죠. 어떤 식으로든 남편을 압박해서 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됐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연락을 통해 압박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소리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여자는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였죠. 남편처럼 똑같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그 여자의 존재로 인해 어떤 도움이든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남편 노트북을 뒤질 때 발견했던 메일 주소가 있어서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 연락에 응답해 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증거들을 사진으로 첨부해 메일을 보냈지만 솔직히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보통 스팸 메일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니 무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다고 응답이 올 때까지 몇 번이고 연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정말 다행히 처음 메일을 보낸 바로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여자는 아직 100% 제 말을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보낸 내용을 거짓으로 치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곧바로 저는 여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메일 보냈던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하시죠? 그 사람과 메신저로 대화하실 때 한글로 하시던데. 네,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정말 저희 남편과 결혼하셨어요? 여기 이 서류 보이시죠? 이게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제가 첨부한 사진에도 있는 건데 결혼 사진이에요. 첨부한 사진 말고 여기 앨범으로 이렇게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인데 이렇게 날짜도 장소도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르죠? 제 아들과 제 모습도 보이고요. 연애 때 사진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충격적이라. 괜찮아요. 저도 같은 입장이라 지금 어떠실지 이해가 되니까요.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애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양쪽 모두의 남편과 아빠가 되겠다고? 네. 자긴 저와 제 아이도 미니 씨와 미니 씨 아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면서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자신 있다고 했어요. 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더 많은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 보였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 연애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긴 했어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걱정돼서 더 신경을 쓰기는 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여잔 저와 대화를 나누며 뒤늦게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닦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남편을 박살내겠다고 말했죠. 죄송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메일 보고 어떤 이유로 연락해 오셨는지 알아요. 저도 도울게요. 어차피 저도 그 사람과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인간 박살내고 싶어요. 아니, 박살내서 산산조각 낼 거예요.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그 인간이 선희 씨가 원하는 이혼에 순순히 따르도록 할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이요? 네. 그 인간이 하는 사업 전부 우리 아버지에게 투자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아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지금 이 상황 말씀드려서 투자 당장 끊고 제가 선희 씨와 그 사람의 관계에 알아차린 척 그 사람에게 협박한다면 아마 순순히 선희 씨와 이혼하겠다고 할 거예요. 선희 씨와 이혼하면 그 사람 비자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그럼 전 그때 소송 걸어서 그 인간하고 이혼하면 돼요. 그 인간에게 사업도 재산도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도 모두 가질 수 없게 할 거예요. 그러니 선희 씨는 그 인간과 꼭 이혼해 주세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인간에게 큰 고통이 될 거라고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니 씨가 한 말을 믿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미니 씨가 한 말처럼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족이니 뭐니 떠들 땐 언제고. 미니 씨가 아버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사업 자금을 끊겠다고 하자 이혼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것도 남편은 제가 미니 씨와 연락한 줄 모르고 자기가 선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정훈이한테도 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이혼할게.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비정상적인 삶에서 당신 빼고 행복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정신병자 놈과 대화하는 것도 이제 지쳐. 앞으로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말 있으면 서로 변호사 통해 주고받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우리 정훈이에게 접근하지 마. 이 상황 당신이 정훈이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알겠어? 그 인간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넌 비겁한 놈이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면서 끝까지 선심 쓰는 척, 행복을 찾는 척 하지 말라며 욕하고 싶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 인간 마음이 바뀌어 이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합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는 정말 금방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얼굴을 마주칠 일도 몇 번 없었죠. 이혼 확정이 되고 나서는 곧바로 미니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드디어 그 인간과 이혼했다고, 이제 미니 씨도 계획대로 실행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 연락을 끝으로 남편과 관련된 일은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인간이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 용서를 비는 척 했죠. 뭐야? 날 왜 찾아왔어? 선희,
나 도저히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나 미국에 있는 전부인과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너만 사랑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연애도 좋고 결혼도 좋아. 내가 예전에 했던 생각과 말들 전부 잊어버려. 선이가 날 다시 만나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 전부 다 지울게. 왜 왔나 했더니 야, 내가 우스워? 내가 네 손바닥에 놀아놨다고 날 만만하게 보는 거야? 너 미니 씨한테 이혼 통보 받았지?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도 끊겼고. 어?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선이가 민이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나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어? 그리고 네가 이혼 안 해주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데 나도 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연락했어. 미니 씨한테. 근데 너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 예전에 나한테 자수성가했다고 말했지? 그것도 뻥이더만. 네가 하는 사업 미니 씨 아버님께서 투자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며. 거기다 너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한 날 뭐라고 했어? 그때 선심 쓰듯이 말했지? 근데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었잖아. 미니 씨가 한국에 있는 나와 정훈이 존재를 알게 돼서 사업 자금으로 위협하니까 그 돈줄 지키려고 나랑 이혼한 거잖아. 근데 뭐?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야, 이 비겁한 놈아. 너 결국 돈 때문에 너 스스로 세운 가치관 포기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내 앞에서 외롭다니 행복하고 싶다니 뭐 그런 정신병자 헛소리를 짓거리지 말아야지. 네 기준으로 말해보면 너 돈 때문에 가족 포기한 거 아니야. 이 비겁한 정신병자 놈아. 그래놓고 뭐? 나 없으면 안 돼? 이제 미국 가서도 이혼당할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한테 붙으려고? 미친놈. 야, 얼른 꺼져.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 앞에서 꺼지라고. 지 불우한 과거나 팔아먹는 정신병자 새끼.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인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미니 씨와 이혼했다는 것까진 듣긴 들었는데 지금은 그 인간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보다 그 인간으로 인해 다른 피해 여성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끝맺음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게 된 걸 몇 자 적어보자면요. 남자든 여자든 이런 류의 피해에 대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금전적, 육체적 피해가 없으면 한국에서는 죄를 묻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저 스스로 대처를 잘해야 한다는 것뿐인데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다가오는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고 사전에 대처해야 하나 싶습니다.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런 식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이 생기길 바랄 뿐이라는 말을 끝으로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사람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